수학적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로운 수학적 지식보다는 기존의 이제 지식들을 조금 더 다시 이제 바닥에서부터 훑어보도록 하는 그런 단계적으로 확장시키는 이런 문제들이 논술 문제에서 특히 상위권, 중상위권의 학교들 문제, 실전의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출제되고 특히 뭐 연고대 정도까지 많이 생각한다고 한다면 한양대, 연고대 정도. 한양대는 그래도 요새 좀 많이 쉽게 나오는 편인데 아직도 이제 연대, 고대, 그 다음에 서울대, 이런 학교들 문제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요, 문제 자체를 해석하는 게 상당히 힘든 경우들이 많아. 언어적 표현도 수리적인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수학적 문제인도 불구하고 수능형 문제들과는 조금 이제 차별성을 가지는 문제 출제 형식이 그런 요소도 있어서 한번 잘 보시면 오늘 이제 그 지난 과제에 관한 거는 따로 이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 해설 강의까지 해서 따로 그러면 올려드릴 테고 섹션 7에 있는 문제의 풀이 과정 내용뿐만 아니라 문제의 출제 형식과 그 다음에 각 문항간 상호 관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리수의 특성과 켤레 무리수의 활용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고서 있는데, 내용은 일단은 어떤 하나의 특정, 2원 2차의 방정식에 혹은 함수에, 해 집합에 관한 문제야, 주제 전체는. 그리고 2원 2차의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좌표 평면상에서 다양한 이제 도형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특수한 이제 쌍곡선 형태의 방정식을 주고 그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의 집합, 즉 좌표 평면상에서 하나의 어떤 곡선이나 도형상의 어떤 점의 좌표가 되겠지, XY 좌표. 이런 XY 좌표, 즉 해의 집합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수학적 특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가는지. 물론 이제 모든 해들은 아니고 정수 순서상의 해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해들을 갖다가 모아서 우리가 해 집합이라고 할 때 해 집합이 가지는 수학적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기존의 방정식과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자, 일단은 뭐 설명 들어서는, 말만 들어서는 조금 이제 모호할 테고,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 내용들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의 유형일 뿐이야, 알겠지? 유형이지만은 이 유형 속에 문제 출제 양식과, 그 다음에, 뭐 중요한 이제 형식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시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시문에 간략한 요약된 내용들. 다음과 같은 정수해를 구하는 방정식을 우리 페레 방정식이라고 한다. 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dy의 제곱 이퀄 1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줬어요. 아직 이제 기하 벡터에서 2차 곡선까지는 안 들어갔지. 그치? 근데 여기서는 뭐 2차 곡선에 관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순수하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Y 이제 해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 거야. 2차 곡선에서는 이 방정식 자체는요, 뭐 D가 만일 양수라고 한다면 이 방정식은 이제 쌍곡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이에요. X와 Y의 제곱항에 개수의 부호가 서로 반대로 되어 있을 때는 그 방정식은 뭘 나타낸다? 쌍곡선을 나타냅니다. 알겠죠? 기왕 뭐 하는 거니까 들어도 나중에라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교과상에서. 그 다음에 x의 제곱과 y 제곱항의 개수가 동일하면, 개수가 동일한 게 아니라 개수의 부호가 동일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타원의 방정식이 되게 돼요. 특히 그 개수들이 1인 경우 있죠. 개수가 플러스 1로서 동일한 경우는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지, 그치? 이거 뭐가 돼? 원의 방정식이 되게 됩니다. 여하튼 그거는 이제 차지하고라도 일단 이 방정식의 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서 D는 상수고 아주 뭐 당연한 얘기지만 식의 구성에 대해서, 식의 표현과 구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가자. 여기서 우리 D는 뭐라고 불러? 이게 상수라 부르지? 개수이자 상수, 그치? XY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변수라고 부르죠? 그치? 특히 이제 Y는 종속변수.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종속변이. X는 독립변이. 즉 X의 변화에 따라서 Y가 결정되어지는 이런 함수적 관계를 이렇게 방정식이자 함수의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문제에서는 그냥 쓱 보고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이 일반 문제에서는, 논술 문제에서는 그런 개념들도 한 번씩 더 확인하고 갑시다. 자, 이때 조건은 있어. 대신에 변수 xy는 반드시 정수해야 된다.
즉 정수해의 순서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방정식을 만족하는 xy 정수해들의 순서상. D는 제곱수가 아닌 양의 정수다. 제곱수가 아니라는 얘기는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y에 대해서 정리한다든지 x에 대해서 정리해버리게 되면은 D에 반드시 뭐가 쓰여지게 돼? 루트 값이 쓰여지게 되는 거야. 제곱수라고 한다면 루트 바깥으로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치? 예를 들어서 x에 대해서 정리하면 나중에 넘어가서 뭐 루트 d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드시 무리수, 순무리수인 루트 d가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된 식이란 뜻이야. 알겠지? 자, 예를 들면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2y의 제곱 이퀄 1은 d가 2인 패례 방정식이다. 자, 요 d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함수나 방정식을 볼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x, y에 관한 정보지 사실은. 그치? 그 방정식을 만족하는 x, y에 관한 정보인데 이 x, y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이 x, y가 도대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어. 하나는 x, y의 차수. 방정식에서 x, y의 최고차항이라든지 차수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곡선의 형태라든지 함수의 형태들이 결정돼요. 예를 들어서 x, y가 둘 다 1차다. 그러면 이건 직선의 방정식이지. 그치? 이런 것들처럼. 또 하나는 완전하게 이제 차수에 의해서 어떤 함수의 형식들이 이제 결정되어지고 기본적인 형식의 형태들이 결정되어지고 세부적인 모양을 완성시키는 거는 개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지금도 봤다시피 우리가 x와 y, 변수와 상수들로 구성되어 있지? 개수와 상수들로. 그치? 그래서 변수의 차수들은 전체적인 일반적인 형태를 결정하고 어떤 양식으로 변해가느냐.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형태를 갖다가 하나의 형식으로 완전히 만들어주는 거는 뭐다? 그렇죠. 구체적인 개수들이야. 흔히 얘기하는 유형은 누가 만드는 거야? 변수의 차수가 만드는 거고. 그치? 유형은 변수의 차수가. 그리고 도대체 그 유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라는 걸 만들어주는 거는 개수와 상수가 만들어주는 거야. 그 실제로 해를 구할 때도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뭐가 해? 결국은 개수와 상수가 해.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생각해봐.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뭘로 돼 있어? 다 개수들. 그치? 개수와 상수로만 돼 있지? 그치? 그 해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거야. 방정식 해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거는 그 개수들에서 결정되는 거야. 자,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 방정식이다라는 뜻이고 그 방정식에서 d를 갖다가 마치 상수인데 변수처럼 표현한 것은 이 d의 값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제가 이게 쌍곡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랬는데 이 d의 값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인 쌍곡선의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d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 유사한 쌍곡선이지만은 d가 1이냐, 2냐, 3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인 쌍곡선들의 그룹들이 이제 D에서 형성되게 되는 거지. D의 값을, D를 실수로 하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들의 집합. 하게 되면 이건 쌍곡선의 집합이 되는 거야. D의 값 따라 변하는. 그리고 그 원소 각각은 하나하나의 쌍곡선 방정식이 다 그 원소들이 되는 거고. D에 따라서. 자, 이런 쌍곡선들이 모여 있다고 하자. 집합으로. D에 의해서 변한 쌍곡선들이 모여 있다고 하자. 그러면 여기 이 방정식을 만드는 D가 실수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쌍곡선들, 그림들, 그래프들, 이 방정식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집합이라고 할 때 이것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성은 어떻게 될까? 이 집합의 집합이라고 하면은 뭔가 같은 어떤 요소가 있어야 하나를 묶을 거 아니야. 그치? 예를 들어서 실수 집합하면은 실수라는 특성이 다 있는 거야. 그런 것처럼 이런 종류들을 하나의 집합으로 묶는다고 한다면은 이 집합 내에 있는 각각의 요소들의 공통적 특성을 이 집합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 공통적 특성은 어디에 있어? 기본적으로 이런 형식을 따른다는 데 있지. 흔히 얘기하는 집합의 조건이지. 그치? 그리고 각각의 원소들을 구별하는 특성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서 나타나? 이 식에서 나타나죠. 이 식에서 각각의 원소들은 무엇에 의해서 구별돼요? 여기 있는 요 D의 값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겠지. 그치? 즉, 각 원소들의 개별적인 특성은 이 상수 D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 개수 D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 공통적인 특성은 이 형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 형식을 만족하는 공통적인 특성을 또 다른 하나의 대표적인 어떤 값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하면 뭘 할 수가 있냐면 이 방정식의 해에 있어요. 공통적인 특성은 D하고 상관이 있으면 돼, 안 돼? D하고 상관없이, 그치? 모든 원소들이 같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자, 해 순서상들 중에 무수히 많은 해의 XY 순서상 중에서 D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하나가 있죠. 어떤 해가 있어요? 그쵸? D의 역할을 없애버리는 Y가 0이 되는 경우예요. Y가 0이 되면 D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치? 그리고 X값이 뭐가 되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1. 그치?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는 이 쌍곡선이라고 그냥 할게요. 이 쌍곡선에 D에 상관없이 모든 원소의 함수들이 다 뭘 지나야 돼? D에 따른 모든 원소들이 다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공통적으로 다 지나야 돼. 자, 쌍곡선을 그리는데 무수히 많은 쌍곡선들을 그리자. D의 값에 따라서. 근데 어떤 쌍곡선을 그리더라도 결국은 다 얘네들은 뭘 지나요? 1,0와 마이너스 1,0를 공통적으로 지난다는 거예요. 모양이 이렇게 모여있다는 얘기지. 그치? 1,0를 지나면서 싹싹 모여있다는 거예요. 해 중에서 방정식의 형식에 의해서, 유형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해. 상수의 값들이 아니라, 개수의 값이 아니라 그 형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해를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자명한 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제시문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야. 자, 지금 보듯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정수, 양의 정수해로 생각하면, 알겠지? 양수의 해로만 생각하면 1,0가 자명한 해가 되는 거예요. D 값에 상관없이 성립한 해. 그 함수 집합이죠. 그 함수들의 집합에 모든 원소들이 공통적으로 충족해야 되는 공통적 요소. x의 제곱 마이너스 dy 제곱 이퀄 1이면 무조건 성립해야 되는 해. 자, 자명한 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굳이 구별해서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방정식이나 함수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그 형식을 갖다가 우리가 뭐 그래프를 그려본다든지 어떤 형태인지를 추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형식 중에 하나가 이런 자명한 해와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여기 3,2와 같은. 자, 두 번째로서 D를 이제 구체화 시켜보자. D가 2인 경우야.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 이퀄 1이 되죠? 그러면 이건 구체적인 어떤 함수가 하나 만들어진 거야. 그치? 자, 이 구체적인 함수를 특징 짓는 것은 1,0 가지고는 안 돼. 다른 함수들 다 1,0을 해로 가지니까. 그치? D가 구체화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해, 또 다른 그 원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를 결정하자고 한다면 무수히 많은 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최소 양의 정수해라는 거. 여러분들 어릴 때 1차 함수 있잖아. 직선을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어? 기울기와 한 점 혹은 두 개의 점 있으면 되지. 그치? 그때 그런 몇 개의 점들에 대한 정보를 알면은 직선에 관한 여러 가지 일반적인 특징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거나 혹은 생각해 볼 수 있듯이, 그리고 그런 점들을 찍을 때 문제 출제하는 것도 봐봐. 문제 출제할 때 그런 점들을 막 두 점 찍어서 그래프 그려라, 그래프 한번 뭐 생각해봐라 이러는데 막 XY 좌표를 XY 좌표를 뭐라 그럴까? 뭐 11분의 13 콤마 뭐 해가지고 소수 분수로 되어진 막 값들을 넣는다. 이거 문제 출제한 사람이 미친놈이죠, 이거. 그런 문제 경험한 적 있어요? 그런 문제 경험했으면 아마 문제 풀면서 욕을 했을 텐데, 시벌시벌 하면서 뭐라고 욕을 했을 텐데. 가능하면은 0,0에 가장 가까운 양의 해의 쌍을 갖다가 찾는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 함수를 갖다가 수학적으로 이해하기 조금 편해진단 말이야. 알겠지?
예를 들어 1차 방정식만 하더라도 최소의 xy가 양수가 되어지는 최소의 정수 쌍을 찾는 거야. 정수의 쌍. 뭐 양의 정수면 이제 자연수가 되겠지. 그치? 자연수의 순쌍을 찾아서 점을 하나 딱 찍어주게 되면, 그리고 아까 전같이 자명한 해가 뭐 하나 있다. 응? 이 두 개만 있으면 둘 쫙 연결하면 되지. 그러면 나머지 해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 나머지 해들은 세부적인 모든 실세를 다 다루긴 좀 힘들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적어도 그 직선을 따라가면서 같은 배수에 있는 해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거나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마치 수열의 일반적인 변화들처럼, 수열의 점화식을 만드는 것처럼. 모든 해들을 다 다루려는 건 아니고, 응? 어떤 특별한 규칙이나 특징, 특히 우리가 다루기 쉬운 정수 순서상, 전에는 이제 격자점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치? 응? 이런 정수의 순서상을 다루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규칙을 갖다가 부여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얘기하는 양의 정수해, 최소 양의 정수해라고 하는 거예요. 봐봐. 지금은 제가 처음 얘기할 때 최소 양의 정수해라니까 아 그런 해가 있나 보다 하겠지만, 나중에 지금 이 방정식 같은 경우에, 이 함수 같은 경우에 결국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나머지 모든 정수해들이 여기에 있는 3,2에 의해서 표현되어진 어떤 수학적 규칙에서 만들어지는 해 말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증명하려고 하는 게 이 문제 전체의 목적이야. 알겠지? 3,2라고 하는 이 특별한 양의 정수 해에 의해서 조합되어지는 결과의 해 외에는 실제로 정수 격자점이 되어지는 해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까지 보이는 게 이 문제 전체의 목적인 겁니다. 최소 양의 정수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형식적인 요소를 결정하는 1,0와 같은 저런 이제 자명한 해, 여기서는 자명한 해는 크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지만은 이런 것들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아시고, 만일 여러분들이 논술 문제에서 저와 같은 형식의 문제를 갖다가 접한다고 한다면 어떤 특정 방정식의 유형을 주고 그 유형의 방정식의 개수를 하나로 정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특성을 묻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두 단계에 걸쳐서 무슨 해와 무슨 해? 자명한 해와 최소 양의 정수 해를 기본적으로 찾아보시거나 문제에서 주어진 걸 체크해 두셔야 돼요. 온풍기 좀 꺼도 되겠지? 응? 봄도 아닌데 따뜻한 봄날처럼 아침 9시 반부터 졸기 시작하려고. 응? 창문 다 열까? 괜히 미친놈같이. 자, 일단은 자명한 해라는 것과 최소 양의 정수의 개념은 아시겠죠? 그 개념만 일단 확인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해보자. 자, 그리고 이제 문제의 구성과 해석에 대해서 한번 보고. 자, 제시문 나의 내용도 한번 잘 봐. 제1번의 문제는 제시문 나의 정리가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풀고 있는 거고, 뒤에 이어지는 논제 2의 소문항 1, 2, 3은 제시문 나의 이 이론을 증명하는 문제예요. 먼저 이것이 성립한다는 전제에서 어떤 해의 집합과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걸 하나 알아보려는 게 논제 1번이고, 가볍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러한 성질이 일반적으로 성립하며 그로부터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해 집합의 순서상의 특징이 어떠한지 그걸 일반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논제 2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해 집합이라 하더라도 결국 해 순서상이지, 해 순서상의 집합에 의해서 어떤 특별한 무리수의 집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해 순서상을 개수로 가지는 양의 유리수 개수와 무리수 개수로 가지는 해 순서상을 그런 이제 무리수들이 가지고 있는 수집합이 가지는 수학적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런 특성이 성립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게 논제 2번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이 논제 2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지금 이 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잘 보면 무슨 식이에요, 이거?
이게 일반항에 관한 식이야. 수열의 일반항에 관한 식. 근데 우리가 흔히 보는 수열의 일반항의 형태하고는 좀 다르지? 그치? 뭐가 분리되어 있어요? 두 개의 수열. 유리수부의 수열 xn과, 그치? 무리수의 개수분에 해당하는 yn에 관한 수열, 두 개의 수열이 하나의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 이런 표현이 두 개의 분리된 수열의 형식이 가능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이거? 그치? 무리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치? 무리수에서는 확실하게 유리개수부와 그 다음에 무리수개수부, 이것들이 구분되어서, 그쵸? 개수 비교에 의한 규칙성들이 따로따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열처럼 볼 수 있는 이제 또 다른 하나는 뭐야? 우변이 뭘로 돼 있어, 지금? x1, y1. 뭘로요? 수열에서 초항이죠, 초항. 그치? 초항의 어떠한 n승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즉, 이것 자체가 하나의 일종의 뭐야? 조금 처음 보는 수열의 형식이긴 하지만, 교과상에서 조금 더 벗어난, 수열의 형식이지만 수열의 일반항의 형식을 지금 띠고 있는 거야. 이 수열의 일반항은 그냥 보통 일반항이 아니야. 어떤 일반항이에요? 방정식의 해 일반항이에요. 아까 전에 x의 제곱 마이너스 dy 제곱이 이퀄 1을 만족하는 해들을 xn, yn이라 할 때 그 xn, yn이 만족해야 되는 수학적 규칙입니다. 그리고 그 규칙은 최소 양의 정수인 x1, 와 y1, 초항. 수열의 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최소 양의 정수가 어떤 역할을 한다? 마치 수열의 초항과 같은 역할을 해서 나머지 해들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유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소 양의 정수가 중요한 거야. 자명한 해는 이런 역할을 못해요. 자명한 해는. 왜냐면 자명한 해는 이 주어진 D값에 특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유형에 따라서. 유형 전체를 포괄하기 때문에. 자명한 해는 여러 방정식들이 동시에 만족하는 해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방정식의 양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걸 규정할 수는 없어. 1,0는. 무슨 얘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실제 해들을 다루는 데는 최소 양의 정수가 중요한 거야. 초항과 같은 역할. 그리고 당연히 여기 주어진 식도 어디에서 온 거야? 그렇죠. 최초의 페레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dy 제곱 이퀄 1과 관련되어 있는 식인 거야. 그것이 해의 일반항이니까. 정수의 일반항. 자,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뒤에 더 증명을 하도록 하고. 자, 여하튼지, 이제 재심은 나의 정리만 한번 살펴봅시다. D를 완전 제곱수가 아닌 양의 정수라 하고, x1, y1을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dy 제곱 이퀄 1에 최소의 양의 정수해라고 할 때, 자, D가 2일 때는 얼마다? x1, y1은 3과 2가 되겠죠? 그 이전에 이제 해들은 존재하지 않아, 정수에는, 양의 정수에는. 이 방정식의 모든 양의 정수에는 등식 xn 플러스 yn의 루트 d 이퀄 x1 플러스 y1의 루트 d의 n승이다. 예를 들어서 d가 2일 때는 xn 플러스 yn의 루트 2 이퀄 x1 플러스 3 플러스 2의 루트 2의 n승. 알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을 만족시키는 정수 xn, yn의 순서상 xn, yn으로 주어진다. 그리고 이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xn, yn 외에는 정수해의 순서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까지 증명한다고 그랬어. 알겠지? 자, 문제 1번 봅시다. 재심은 나의 정리를 이용하여서 d 이퀄 2일 때 다음의 점화식을 유도하시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로 하는 게 이미 정해졌습니다. 자, 주어진 재심은 나의 정리죠. 거기서 정리라고 해봐야 xn 플러스 yn 루트 d. 여기서 루트 d가 이제 2니까 d가 1일 때 xn 플러스 yn 루트 2가 3 플러스 2 루트 2의 n승을 만족할 때 그 식으로부터 xn, yn의 각각의 뭘 유도해라? 그쵸. 점화식을 유도해라. 사실
이 형태는요, 이 문제 형태는 여러분들이 수열의 일반적인 문제에서 보던 형식과는 좀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보통은 일반항에서 주어진 건 일반항이라고 했잖아. 제시문 나는. 그치? 이거는 제시문 나는 일반항에서 논제1은 점화식을 유도하라고 하고 있는 거야. 보면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n 플러스 1항과 n항으로 구성되어 있지? 일반항을 주고 점화식을 구하라. 점화식 자체가 까다로우니까 이렇게 낼 수 있는 거야. 보통은 이렇게 안 내죠. 뭘 주고 뭘 구하라나 보통은. 점화식을 주고 일반항을 구하라는 문제가 보통인데, 그치? 여기서는 거꾸로 일반항을 주고 그 일반항으로부터 각각의 xn 플러스 1에 yn 플러스 1에 관한 점화식들을 갖다 유도해봐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자, 문제를 보시고요. 문제의 요구사항이 제시문의 정보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거, 어떤 수학적 문제를 풀든지 기본적인 거야. 알겠지? 특히 논술 문제. 제시문의 정보와 논제 요구사항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찾아내는 거. 좀 더 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제시문 나라는 정보까지 줬어요. 응? 일단 어떻게 유도될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제로 한번 식을 써봐. 자, 일반항으로부터 점화식을 유도한다. 요 목적을 풀어가는 거야. 일반항으로부터 점화식을 어떻게 유도해 가는지 그걸 연습하라는 거예요. 이건 수능 문제, 뭐 논술 문제가 아니라 수능형 문제야. 거의. 자, 거의 됐어요? 만약 요게 안 됐다고 한다면 아직 이제 수열의 점화식이나 일반항을 다루는 데 있어서 기출적인 요소가 상당히 아직 접근이 안 돼 있는 거야.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 이 방향을 잡고 어느 정도 풀어가는 분도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주어진 일반항에서 점화식 구하는 거는 뭐만 바꿔주면 돼? 어차피 n과 n 플러스 1의 관계지? 그치? 즉 일반항을 그대로 n 플러스 1로 바꿔도 어떻게 돼야 돼? 식은 그대로 성립해야 되죠? 그래서 n과 n 플러스 1의 관계니까 일반항 정말로 간단한 거야. 일반항 자체를 n 플러스 1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수학적 기납법에서 많이 다루던 그런 유사한 방법이에요. 알겠지? 수학적 기납법의 증명과 가끔 혼동하기도 하고. 됐죠? 좌변은 그대로 두고 우변의 구체적인 일반항, 그치? 구체적인 일반항의 식이죠? 구체적인 일반항의 식을 갖다가 뭐에 관한 항목으로 만들어줘? n차의 차수로, n 플러스 1을 n차의 차수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n차로 차수로 바뀐 것이 n차의 차수에 관한 것을 정리한 것이 다시 뭘로 변하게 돼? xn과 y에 관한 식으로 변하게 되지? 그치? 그래 자연스럽게 n 플러스 1과
n이 연결되는 거야. 어떤 식으로? 그쵸. 얘를 갖다가 이용해서 일반화된 n 플러스 1에 관한 식을 만들고 다시 그걸 순환적으로 돌려가지고 그치? xn 플러스 1과 xn을 연결시켜주는 겁니다.yn과 yn 플러스 1을 연결시켜주는 거고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 무리수의 특징으로 두 무리수가 같기 위해서는 유리수분은 유리수분끼리 그치? 유리수분은 유리수분끼리 무리수분은 무리수분끼리 이것만 여기 있는 수학적 표현이 가지고 있는 특징만 여러분들이 하나 더 고려해 주시면은 풀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일반적인 수열 문제에서는 이 점화식만 넣는 건 문제도 아니야. 알겠지? 이런 무리수의 특성을 이용하는 요소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고. 자, 그대로 가보자. 뭘 분리하자는 얘기야? 3 플러스 2 루트 2 하나를 분리하자는 얘기지? 3 플러스 2 루트 2에 n 플러스 n승. 자, 그래서 3 플러스 2 루트 2에 xn 플러스 yn의 루트 2. 제심은 나에서 이게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제심은 나에 성립한다. 그로부터 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에 대한 항은 이와 같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지 이거는. 그치?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추측이 아니야 이건. 이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xn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연결해가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풀어버리면 되는 거죠 이제. 그치? 그래서 유리수부와 무리수부를 분리하면서 풀자. 우리 목적을 확실히 알면은 중간에 식정리도 빨라지는 거야. 알겠지? 어떤 단계로 가느냐. 요걸 알고서 접근하면은 문제풀이의 방향이지 문제 해결 방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식정리도 빨라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일단 다 나열해 놓고 나중에 또 찾아본단 말이야. 생각을 가다듬고 들어가자. 그래서 유리수부는 3의 x의 n에 플러스 2, 4, 그치? 4의 y의 n. 유리수부 묶어주고. 무리수부 묶으면 요렇게 되죠? 2의 x의 n에 플러스 3의 그치 y의 n. 루트 2. 그래서 x의 n 플러스 1은 3의 x의 n 플러스 4의 y의 n. y의 n 플러스 1은 2의 x의 n에 플러스 3의 y의 n 하고 끝나게 됩니다. 물론 연립해서 두 개의 식을 다 만족해야 되지. 그치? 간단하지만 점화식과 요 문제 하나에서 여러분들이 점화식과 일반항의 상호관계 그 순서에 상관없이 어떻게 서로 상호간에 유도해 가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무리수의 기본적 특성들을 나오는 문제 나오면 무리수 형식이 나오게 되면 수열의 표현에서 무리수 형식을 따르는 문제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유리수부는 유리수부, 무리수부는 무리수부, 개수 비교에 관한 수열의 문제야. 100%야 이거는. 알겠지? 응? 어떤 문제가 됐든 논술 문제든 수능 문제든. 자, 이제 주어진 제시문의 식을 증명하는 과정의 단계들을 지금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문제로서. 자, 그리고 문제의 형식도 잘 보라 그랬어. 집합적 표현의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해야 되는지. 알겠지? 응? 이런 것들이 표현되면 이제 문제 읽기가 좀 까다롭다. 자, 집합 S를 S 이퀄 x 플러스 y 루트 2. 자, 집합을 볼 때요. 집합으로 주어진 조건을 볼 때는 반드시 첫 번째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뒤에 있는 조건은 문제 푸는데 필요할지 모르지만 도대체 그 집합이 뭘로 되어 있냐부터 알아야 돼. 뭘로 되어 있느냐. 집합에서는 뭘로 되어 있어요? 뭘로 되어 있어? 말할 수 있는 거 머릿속에 떠올리면 돼. 뭐야 이거? x 플러스 y 루트 2가 원소지 이거. x 플러스 y 루트 2 이거 뭐야 이거? 그냥 무리수죠 일단. 그치? 집합에서는 뭐의 집합이다? 그쵸. 수의 집합이다. 수에서도 무리수부 루트 2를 가지고 있는 x, y를 뒤에 정수라고 했으니까. 루트 2를 무리수부로 가지는 무리수들의 집합이다. 만일 집합 S가
여기에 x, y로 가로 열고 x, y로 돼 있으면 이건 뭐야? 그치. 뒤에 나오는 방정식의 뭐의 집합? 해의 집합. 해의 집합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좌표 평면상의 점의 집합이야. 2차원 좌표 평면상의 점의 집합. 가로 열고 x, y. 정수해들의 집합. 해의 순상의 집합. 그러면 집합 S는 뭐가 되는 거야? 점이 되는 거야. 좌표 평면상의 점들의 집합인 거야. 수가 아니야, 그때는. 알겠지? 집합 S는 방정식의 해의 집합이다? 여기 있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 이퀄 1의 해의 집합이다? 아닌 거야, 이거는. 알겠지? 해의 집합이 아니라 그 해의 집합을 유리수 계수와 무리수 계수로 가지는 무리수의 집합인 거야, 집합 S는. 즉, 이 원소들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집합 S는 그 원소에 대해서 모든 연산을 할 수가 있어, 사칙 연산을. 만일 점과 점으로 해의 집합에 점과 점으로 되어 있으면 이건 연산할 수가 있어, 없어? 점과 점은 연산이 불가능해. 점과 점을 곱할 거예요? 점과 점을 나눌 거예요? 돼, 안 돼? 안 돼. 하다못해 점과 점을 합한다는 개념도 잘 성립이 안 돼요. 알겠지? 근데 원소가 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1번 같은 연산을 하라는 게 가능한 거야. 그리고 연산을 통해서 뭘 얻어내자? 거꾸로 해 집합의 특성을 찾아보자. 무리수화해가지고. 자, 이건 두 개의 약간 분리된 상황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해 집합은 해 집합이고 수는 수야. 무리수는 무리수야. 근데 무리수가 뭘 포함하고서 있어? 해 집합의 원소들을 개수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굉장히 독특한 방법이야. 그리고 그 무리수들을 수학적 연산을 통해 가지고 나머지 해들에 관한 정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야. 무리수의 연산을 통해 가지고. 좀 독특하지? 구조도 복잡하고. 이 구조 때문에 문제가 어렵고 문제 잘 해석이 안 돼. 뒤에 문제들이. 도대체 왜 이걸 하라고 그러는지. 목적은 그거야. 이 연산의 규칙을 연산 규칙을 통해서 얻어지는 S의 성질을 가지고서 우리 뭐 하자? 재심은 나에 있는 일반화된 그 특징을 증명하자. 해에 대해서. 자, 여하튼 그래서 이러한 무리수의 집합이고, 자, 이 무리수에 포함에는 x, y는 구체적인 원소들을 구별하는 x, y는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 이퀄 1의 해의 집합이다. 해다. 그치? 또한 x 플러스 y 루트 2 집합 S의 원소는 항상 양의 값을 가진다. 이게 조건으로 주어져 있고, 또한 x, y는 또 뭐가 돼 있어? 정수이다라는 조건까지 주어져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최초의 x, y 값은 뭐부터 출발하게 돼? 양수로만 따지면은. 이게 양의 값을 가져야 되는 전제의 조건 때문에. 그치? 3과 3,2. 즉, 3 플러스 2 루트 2부터 출발하겠지. 그 전에는 뭐가 있어요? 1,0이 존재하죠. 이 집합 내는 1,0도 들어있는 겁니다. 자명한 해라고 불렀던. 그치? 1,0, 3,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자, 논제 2번 한번 풀어보고, 이거는 몸풀기 문제지만 논제 2-1번을 갖다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논제 2-1번이 결국 2번, 3번 문제를 푸는 가장 최초의 출발점이 되주는 거야. 문항간 연계성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이거 문제 끝까지 절대 안 풀려요. 특히 3번 문제 완전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게 돼요. 2번도 그렇고. 자, 1번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거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 자, 잠깐만 문제만 읽어보고. 알파, 베타가 S의 원소이다. 뭐란 얘기야? 알파, 베타는 무슨 수야? 무리수인 거야. 알겠지? 그 무리수의 유리수 계수와 무리수 계수는 이 방정식을 만족해야 돼. 근데 일반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어떤 특정 값을 넣을 필요는 없지. 그치? S에 속하는 서로 다른 두 무리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그것의 곱도 뭐다? 집합 S에 속한다. 원소이다. 그리고 어떤 원소의 역수도
다시 뭐에 속한다? 집합 S에 속한다. 이거 뭘 보자는 얘기야, 이거 지금. 논제 1의 의미를 한번 살펴봐, 먼저. 논제 1의 목적부터 살펴보자. 자, 여기 보세요. 논제 1의 목적이 뭔지 생각해보자.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잖아, 이거. 두 집합 내의 두 원소를 곱하여서 다시 집합의 원소가 된다. 그래서 집합 S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곱에 대해서 곱의 연산에서 닫혀 있다. 알겠지?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배웠잖아. 문제에서도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알겠지? 왜 이 문제를 풀게 했는가? 단계적으로 왜 이 문제를 풀게 했는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1번, 2번, 3번인데 왜 1번에 이거 풀게 했는가? 집합 S의 연산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거야. 또 어떤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 그쵸. 곱의 역수. 곱에 대한 역원이죠. 원소로 얘기하면. 그치? 집합 S의 무리수 집합에 대해서 그 역원 역시도, 곱에 대한 역원 역시도 어디에 속한다? 그쵸. 집합 S에 속한다. 아, 이 수 집합 S의 특성을 묻는 문제구나. 1번은.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는 더 생각해야 돼. 이건 두 개가 다 지금 합에 관한 성질이야, 곱에 관한 성질이야, 이거. 여기다 곱에 관한 성질이지? 곱에 대해 닫혀있다, 곱에 대한 역원이 존재한다. 그러면 뭐가 당에 딸려 나와야 돼? 항등원. 곱에 대한 항등원. 곱에 대한 항등원 존재해요? 만일 이게 성립한다면 곱에 대한 항등원 존재해요? 하죠? 곱에 대한 곱셈의 항등원은 얼마예요? 실수에서는 1이잖아. 여 내부에 1이 존재해요? 존재하죠? 1,0 넣으면 되죠? 1,0는 이 방정식 만족하죠? 자명한 해. 자명한 해가 의미 없는 게 아니야. 알겠지? 응? 자명한 해는 함수나 자, 이것도 알아둡시다. 함수나 방정식에서 어떤 형식에 의한 자명한 해는 마치 연산에서 무엇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 항등원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 해들의 순상을 지금 어떤 수집합이라는 이런 집합으로 표현했었을 때 그것들의 다양한 연산들에 대해서 자명한 해는 뭐의 역할을 한다? 항등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 자, 다시 한번. 방정식의 형식에 의해서 결정하는 자명한 해는 그 방정식의 집합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한다? 연산에 대해 항등원을 역할한다. 자, 이제 이걸 살짝 떠나서요. 하나만 더 확장해서 얘기할게요. 여기서는 지금 곱셈에 대한 걸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연산이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합과 곱 이것만 연산에 속하는 게 아니지. 연산이란 일종의 뭐야? 함수야, 함수. 그래, 안 그래? 연산이란 일종의 함수의 하나의 규칙이지. 함수라고 하는 거대한 규칙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적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연산은 4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수많은 함수의 규칙들 중에. 알겠지? 이 거대한 함수 연산 속에는 뭐도 있냐면 기하학적 연산도 있어. 회전해라. 주어진 도형을 회전하는 연산. 45도 회전하는 연산. 뭐 곱해주면 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 행렬이 지금 빠져 있어서 그러는데, 응? 교과상에. 여하튼, 도형을 회전하고 평행이동시키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일종의 연산인 거야. 도형의 변환까지도 뭐다? 일종의 연산이다. 방정식의 해를,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연산. 한마디로 이거 우리 뭐라 불러요? 근해 공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해 공식.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연산.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연산. 뭐다? 그치, 우리 근해 공식 한마디로 부르잖아. 근데 근해 공식 하나는 곱하기도 들어있고, 나누기도 들어있고, 뭐 루트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그 연산 하나를 이루지? 그치? 우리가 연산이란 굉장히 폭넓게 생각할 수 있고,
굉장히 폭넓게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수의 연산뿐만 아니라 대략적으로 이런 연산에 대한 어떤 집합의 원소들의 연산에 의한 어떤 특징을 갖다가 문제에서 묻고 있다. 그러면 어떤 연산에 다친가? 아, 도형이라고 한다면 평행이동했다? 평행이동에 대한 연산에 항등호는 뭐지? 여거는 뭐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실제로 문제로도 출제했어. 별로 어렵진 않아. 해보면. 근데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으면 문제를 겉핥기식으로만 풀어보고 지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발전된 문제는 못 풀어. 그 문제 보고 끝나는 거야. 자, 이런 연산들이 나오면 뭐도 생각해라? 항등원이라든지 역원이라든지 변환에 관한 이야기로 생각을 해라. 알겠지? 단순히 계산의 의미로만 보지 말고. 자,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간단하게 해서 확인하면 되겠죠? 어떤 계산들 보면 확인해보기 쉬울까? 알파와 베타를 가정하면 되죠. 일반화시켜서 집합 S에 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이퀄 1을 만족하는 정수, 그 다음에 x 플러스 y 루트 2를 양으로 만드는 정수 xy에 대해서. 알파 이퀄 뭐로? 뭐 간단하게. 뭐 여러분들 이거는 뭐 쓰기 나름이지 그냥. 이렇게 표현하든 뭐라도 상관없어. 근데 식에서, 문제에 주어진 식에서 xy로 표현했으니까 그것을 특정한 값으로 이제 일반화된 표현이긴 하지만 특정한 값처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좋겠죠? 기술적으로 해. 응? x2, y2 루트 2. 자, 요걸 가지고서 뭐 확인하자? 알파, 베타 곱이 S에 속하는 거. 요거 확인해 주세요. 지금. 그리고 그것의 역수 역시 뭐가 되어지는 거?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수학적 연산의 규칙이나 결과물들에서 잘 받으십시오. 다음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열네 명? 야, 딱 절반 맞네. 28명 중에 14명. 2명씩 짝지어서 번갈아 가면서 오는 거 아니야? 격주로? 어? 시간을 많이 걸려서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은 지금 요 문제 하나하나에서 의미 있게 우리가 해석하고 보는 것만 가지고도 실제로 이제 이러한 수의 연산에 관한 문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들을 실전에서 풀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요소를 상당히 많이 제공을 해요. 야, 학교에 우리밖에 없지? 다른 애들 있냐? 문과 애들? 아니, 문과 애들은 뭐 생각도 없고. 문과 또라이들. 오늘은 피자 먹자. 어때? 14명 딱 절반이니까. 만일 20명이 넘었으면은 내가 이런 생각 안 할 텐데. 응? 항등원과 역원? 지금 야, 항등원과 역원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 자네들 지금 교육과정에서 빠졌지 이게. 그래서 아이고 미안. 제가 그걸 미리 얘기했어야 되는데 자네 잘못이 아니야. 알겠지? 자, 봐봐. 사실 이제 수의 성질을 할 때 집합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낸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연산의 특성을 잘 드러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항등원과 역원이야.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제시문에서 그냥 항등원이거나 역원에 관한 설명을 해주고 바로 문제 풀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이야. 알겠지? 교과서에 빠졌다 하더라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있으면 무조건 다룰 수 있는 내용이야. 알겠죠? 항등원이란 어떤 연산에 대해서, 자, 항등원을 2라고 표현할게요. 어떤 값에 대해
어떤 특정 연산을 행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값이나 혹은 원소를, 집합의 원소를 항등원이라고 합니다. 항상 같게 만들어주는,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원소이다라는 의미에서 항등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야. 알겠지? 예를 들어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을 한번 생각해보자. 어떤 수에다가 어떤 수를 더했는데 항상 자기 자신이 되더라. 얘는 뭐겠어? 그렇죠. A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값을 우리 항등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0이다.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0 말고 다른 거 있어 없어? 존재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어. 실제로 어떤 연산이 정의될 때 항등원이 존재한다면 항등원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집합이 되든지 간에, 어떤 연산이든 어떤 집합이든지 간에 항등원은 항상 몇 개밖에 없다? 유일하다. 이것도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문제도 나왔어. 예전에. 대신에 다시는 안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항등원이라는 게 있으면 또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역원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자, 항등원이 있어야 역원을 다룰 수 있어. 알겠지? 역원이란 말 그대로 역수를 얘기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역수. 역수는 알지? 그치? 곱에 대한 역원. 대신에 연산에 대한 역원은 조금 더 포괄적이야. 그냥 단순한 역수라고 그러면은 A의 역수는 뭐야? A분의 1이잖아. 근데 이거는 역원이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곱셈에 대한 역원이라고 표현해. 알겠지? 곱셈에 대한 역원. A에 대해서 A분의 1은. 자, 예를 들어서 금방 한 것처럼 왜 역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냥 단순히 분자분모 뒤집어 놔서 그런 거야? 그 수에다가 역수를 곱하면 뭐가 돼요? 1이 나와요. 자, 이 곱셈이야. 그치? 응? 자, 곱셈을 했을 때, 연산을 했을 때 1이 나왔어. 근데 이 1이라고 하는 수가 좀 특별한 수죠, 이거. 곱셈에서도. 금방 얘기했던 뭐에 속하게 돼? 그쵸. 곱셈에 대한 무슨 원이다? 곱셈의 역원이야, 1이? 그쵸. 항등원이야, 항등원. 어떤 수에다 1 곱하면 자기 자신 돼버리죠? 어떤 수에다가 1을 곱하면 뭐가 돼버려? 자기 자신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항등원의 정의에 따라서 얘는 뭐야? 1은 곱셈의 항등원이에요. 알겠죠? 연산에 따라 항등원이 다 달라집니다. 집합에 따라 달라지고 연산에 따라 달라져. 알겠지? 항등원. 자,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A에 대한 역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즉, 역원이란 뭘 만들어주는 수다? 그쵸. 그 연산에 대해서 항등원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수. 이걸 우리가 역원이라 불러. 특히 곱셈에 대한 역원을 여러분들이 흔히 역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 덧셈에 대한 역원도 있죠. 덧셈에 대한 역원. 덧셈에 대한 역원. 뭐 하면 돼? A에다가 B를 했더니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뭐가 나오는 거? 0이 나오는 거. 요게 A의 역원이다. B가. 거꾸로 얘기하면 A도 B의 역원이죠? 그치? 0이 되어서 마이너스 A. 그치? 사실 이게 더 재밌는데, 저거보다는. 이거 하나 볼까요? 이 항등원과 역원의 개념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딱 보니까 조금 약간 이제 느끼신 분도 있을 텐데, 항등원과 역원도 수 집합과 연산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안고서 있지. 연산에 대해서. 그래 안 그래? 합의 연산, 여러분들 합의 연산 계산할 때 자연수에서 자연수와 0의 집합을 통해서, 자연수와 0의 집합을 통해서, 오늘은 많이 늦었네. 자연수와 0의 집합을 통해서 정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정수라는 개념이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수학적 연산의 규칙이 뭐예요? 마이너스의 개념이지만은 일종의 덧셈에 대한 역원의 개념인 거예요. 2라고 하는 양수가 있는데,
2라고 하는 양수를 0으로 만드는 또 다른 대상의 연산의 계산이 뭐가 있냐? 마이너스 2다. 알겠지? 존재하는 개수 2를 갖다가 무로 돌리는, 0으로 돌리는 대상이 뭐냐? 플러스에 대한 마이너스 개념이 생겨난 거예요. 영어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게 돼? 어떤 연산에 대한 영어를 통해서 수가 확장되어 온 거예요, 여태까지. 알겠지? 수가 확장되어 있는 거예요. 곱셈에 대한 항등과 영원의 개념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유리수가 만들어진 거야. 정수에 대해서. 정수에서 곱셈에 대한 항등원을 만들어주는 대상이 뭐예요? A분의 1이죠? A 곱하기 A분의 1이지. A분의 1은 뭐야? 유리수야. 알겠지? 지금 가벼운 얘기처럼 시작하지만 사실 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현대 수학에서도 이것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수의 집합이라든지 어떠한 도형들, 응? 3차원 공간상의 여러 가지 수학적 문제를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해요. 정의를 할 때, 알겠지? 어떤 정의를 내릴 때, 집합의 수학적 정의를 내릴 때.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덧셈 뺄셈의 연산뿐만 아니라 항등원 영원에 관해서는요, 도형에 관한 것도 있어. 뭐냐면 반지름 1인 원이 있다고 하자. 반지름 1인 원이야. 이 원주상의 점의 집합들을 지금 생각할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이때 점 마이너스 1,0에서 자, 요걸 점 A라고 합시다. 이 점 A로부터 어떤 점 P에 대해서 합의 연산을 정의합시다. 이 원주상의 점들에 대한 연산이. 알겠지? 일종의 함수적 규칙이자 변환의 규칙이 돼. 알겠죠? P1 플러스 P2라고 하는 합의 연산이니까는 그냥 점이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연산을 쓸 수가 없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연산을 정의합시다. P1 플러스 P2라고 하는 이런 연산을 점에 대한 연산이야. 알겠죠? 숫자가 아니야. 어떤 값의 연산이 아니야. 알겠죠? 이런 것도 정의해서 쓸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점들은 여하튼 PI는 다 원주상에 있다고 합시다. 자, 그리고 이때 P1 플러스 P2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LP1 플러스 LP2를 자, 요게 이제 P3라는 점으로 옮겨가는데 이 연산에 의해서 LP1 플러스 LP2가 LP3가 되는 규칙을 가지는 점 P3를 갖다가 이 연산의 결과물이라 하자. 자, 설명이 더 필요해. 아직 모르겠는 얘기가 좀 많지? 응? 설명이 더 필요한데 요거에 관한 거야. LP1, LP2, LP3는 무슨 얘기냐면 점 A로부터, 알겠죠? 점 A로부터 점 P까지의 호의 길이를 LP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즉 LP는 실수값이 된 거지. 알겠지? 자, 점에 대한 합의 연산의 결과물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떻게 구한다? 점 A로부터 각각의 점까지의 호의 길이를 합해서 만들어지는 호의 길이를 가지는 새로운 점. 그걸 P3라 하자. 여기가 P1이고 여기가 P2라고 합시다. 자, LP1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LP2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LP3는 P3. 이거 둘을 합해서 만들어지는 P3는 LP1과 LP2를 더한, 알겠지? LP1 플러스 LP2가 되어지는 요 호의 길이를 가지는 점을, 원주상의 점을 합의 결과물이라 하자. 점에 대한 연산도 정의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수학적 기호를 통해서. 점에 대한 연산이나 도형의 변환 등을 항상 그림상으로만 나타내야 된다. 이거 없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방정식으로 나와 있는 거를 그래프에다가 뭘로 그릴 수 있어요? 좌표 평면에다가 방정식을 그래프로 그리고 그림으로 그릴 수 있지? 그치? 거꾸로 그림도 어떻게 할 수 있어? 좌표 평면상에다가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 1인 원이 딱 그려져 있다. 그럼 이게 거꾸로 우리 뭐로 가져와? x의 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1이라는 식으로 가져올 수 있지? 그치?
이러한 점상에서 이런 복잡한 변화들을 우리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가능하단 말이야. 그리고 이것들을 계산해낼 수 있는 거야, 이 규칙에 따라서. 알겠지? 자, 이때 이러한 연산 플러스 연산에 대해서 항등원이 존재하는가? 항등원. 물어보면 별거 아니야. 항등원 정의를 제시문에 줄 거야, 여러분들한테. 알겠지? 그 정의에 따라서 P 항등원을 뭐라고 할까? 2라고 할까요? P 연산 2를 했었을 때 뭐가 되는 거? 자기 자신이 되는 거. 얼마를 더하면 돼? 그치. 이건 점이야. 알겠지? 점. 어떤 점이란, 여기서 항등원은 점인 거야. 그 점까지의 길이 L2를 했었을 때 뭐하고 LP에다가 L2를 더했었을 때 뭐가 되면 돼? 그쵸? LP가 되면 돼. 그래서 L2가 얼마인 거야? L2가 0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요거의 도형의 성질을 봐야지. 여기서부터의 길이었지? 점 A로부터 길이. 그래서 2n파이가 되었죠. 여기서 0이라는 거는 2n파이가 되어지는. 사실은 한 바퀴 돌면은 제자리니까. 그래 안 그래? 어떤 점에서 한 바퀴를 더하면 어떻게 되게? 자기 자신 돼버리죠?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점이 뭐예요? A점으로부터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호의 길이가 2n파이가 되는 점 뭐예요? 자기 자신이죠? A 자신이죠? 그래서 이 연산에서 항등원은 뭐다? 점 A가 되는 겁니다. 점 A가 되는 거야. 자, 항등원 알았으면 역원 알 수 있어요. 역원은 뭐라 그랬어? 어떤 연산 P1, 어떤 점 P1에 대해서 P2를 연산했었을 때 뭐가 되는가? 항등원이 되는 거. A가 되는 거. 자, P1이 여기에요. 그럼 P2는 어디에 있어야겠어요? 이만큼을 더해야겠죠? 이만큼을. 그래서 A로 가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여기서 이만큼의 호의 길이 이걸 가지는 점 P2는 어디에 있겠어? 여기가 기준이 아니라 이거 호의 길이 계산할 때 여기서부터 기준이 가야 되지? 그치.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요만큼 가면 되겠죠? 요만큼 왼쪽으로 가면 되잖아. 그래서 뭐의 대칭? P2는 X축의 대칭이야. 어떤 점이다? 이 연산에 대한 역원은? 그쵸. X축의 대칭인 점. 어떤 점에 대해서 이 연산에 대한 역원은? X축의 대칭인 점이 역원이 되는 겁니다. 항등원 역원의 개념을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다? 연산의 개념도 기하학까지 확장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기하학까지. 사실 이런 기하 문제들이 이런 연산과 연계해서 나오면 여러분들 고등 수준에서도 거의 최상급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야. 고등 수준에서도 고등 수준에 다룰 수 있는 최상급의 수학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야. 그래서 어려워. 생소해서 어렵고 서로 다른 별개의 영역처럼 배우는 XY 대수적인 표현과 그 다음에 기하학적 영역. 굉장히 쉽게 우리는 여러분들이 교과상에서는 그걸 갖다가 당연하듯이 써왔어. 아까 얘기했듯이 좌표평행상의 원을 식으로 옮기고 식을 갖다가 좌표평행 도형으로 만들고 이런 작업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작업들이 그냥 단순한 어떤 수의 연산에 관한 작업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걸 더 확장하게 되면은 훨씬 더 크고 수학적으로 보다 깊이 있는 문제들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어. 정말로 아주 간단한 수의 개념인 항등원과 역원이라는 개념 가지고도 이것만 가지고도. 자, 일단 뭐 질문이 나와서 질문 한번 그냥 툭 던졌는데 그냥 한 수업이 돼버렸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항등원 역원에 관해서는 어떤 성질인지 대충 몸으로는 알 수 있겠지? 제시문이나 논제 딱 나왔을 때 결코 당황하지 말고 제시문이나 문제에서 주어진 정의를 갖다가 조금 더 문제에 맞도록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사고력만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으면 돼. 요거 통해서. 알겠죠? 응? 그래. 조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잠시 쉬었다가 그러면 계속해서 잠시 이제 뭐 쉬시는 동안에 뭐 하라고 그래서 미안한데 앞에서 했던 그 알파 베타의 연산, 응?
알파 베타의 고배 연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 S에 속한다는 것과 알파의 역수가 S에 속한다는 건 이 두 가지 점검하는 것까지 쉬는 시간에 잠깐만 계산해서 해놓으세요. 이건 계산 정리만 하면 되니까. 자, 잠시 쉬었다가 진행합시다.